날씨가 제법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곧 봄이 오려나 봅니다. 렉스턴 스포츠 칸 타고 나왔습니다. 쌍용 자동차가 최근에 선보인 국내 유일의 픽업 트럭이죠. 픽업 트럭 화물차입니다. 화물차지만 5인승으로서 승용의 기능도 겸하고 있고, 또한 그 데크를 좀 더 길게 뽑아서 화물차로서의 기능도 좀 더 보강을 한, 그래서 여러모로 좀 더 빈틈을 잘 채워서 좀 더 강한 경쟁력을 확보한 렉스턴 스포츠 칸입니다. 디자인서부터 뭔가 아우라가 좀 느껴지시나요? 파르테논 신전의 그 기둥을 본뜬 파르테논 그릴서부터 어떤 그 렉스턴의 좀 더 고급스러운, 기존의 쌍용차 엠블럼이 아닌 렉스턴에 적용되는 좀 더 고급스러운 엠블럼을 적용을 했습니다. 보디 컬러도 빨간색으로 아주 제법 정열적인 그런 그 이미지를 전하려고 하고 있고요. 보시면 데크 뒷면에 철제 빔을 덧대고 여러 가지 장식을 한 포인트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떤 그 튜닝의 용도로서도 참 쓰임새가 많은 그런 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렉스턴 스포츠 칸 타고 달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죠. 자, 차체 길이가 확 길어졌습니다. 310mm를 늘려서요 5405mm가 됩니다. 차체 길이가 5405mm, 휠 베이스도 110mm를 늘려서 3210mm가 됩니다. 아주 당당한 크기의 딱 벌린 휠 베이스로 주행 안정감을 확보하기에도 유리하고요. 차체의 길이는 데크에서 좀 더 길어졌습니다. 데크의 길이를 확 뒤로 더 늘려서 화물을 좀 더 많이 실을 수 있게 된 거죠. 적재 정량이 700kg에 달합니다. 좀 더 길이가 확장된 데크는 이렇게 데크를 확장하면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충분히 실을 수 있을 정도의 길이를 갖게 됩니다. 뭐 경치가 좋은데 차를 세워서 이렇게 사람 하나가 걸터 앉아도 충분히 버티는 이런 데크를 가졌고요. 올라서면 이런 철제 빔들을 더해서 튜닝을 하기에도 좀 더 용이한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죠. 픽업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런 철제 빔을 해서 튜닝을 할 수도 있고요. 이 부분에 또 캡을 씌워서 화물칸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 혹은 미관 보기에도 좋고 보안에도 유리한 그런 튜닝을 하기도 하죠.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 오너의 아이디어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확장 가능한 그런 데크를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부분에 보면 카메라가 들어가 있죠. 360도 어라운드 뷰 카메라가 이 옆부분에 12V 120W 짜리 전원구를 배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웃도어 캠핑을 하거나 야외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전원을 이 부분에서 확보할 수가 있고요. 또 그 누수 물에 젖지 말라고 이렇게 방수 캡도 정확하게 씌워서 보다 안전하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데크 바닥도 이런 그 FRP 소재, 플라스틱 소재를 덧대서 청소하기도 물청소하기 참 편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냥 그 밖에 야외 활동 갔다 와서 쭉 물로 한번 청소를 해내면 됩니다. 끝에 보면 물 빠짐을 위한 구멍도 나 있어서 아주 편하게 청소 관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운전석입니다. 아주 블랙턴으로 깔끔하게 정돈된 실내를 마주하게 됩니다. 렉스턴 스포츠 칸이죠. 렉스턴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조금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에 스티치 자국도 있고요. 이런 재질도 좀 더 소프트한 재질들을 사용을 했고, 이런 금속 재질로 포인트들을 줘서요 좀 더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게 됩니다. 변속 레버에도 이 체어맨에서 시작된 이런 엠블럼이죠. 이런 엠블럼의 변화를 줘서 좀 더 고급스러운 변화를,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자 의도했던 바는 알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른 면에서는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게 되는 부분도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쌍용차 엠블럼은 저건데 왜 이거는 그게 아니지? 체어맨에서 본 거잖아. 뭐 이런 느낌들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뭐가 이게 도대체 어떤 그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일관되게 전달해 주지 못한다 라는 얘기죠. 좀 더 고급스럽게 보이고 싶어서 이 차에 좀 더 차별화를 두는 것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런 과정에서 전체적인 브랜드의 일관성, 통일성 또는 어떤 그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이건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쌍용차가 아니야, 그보다 더 고급이야, 뭐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자, 스티어링 휠 먼저 살펴보죠. 자, 완전히 왼쪽으로 돌렸고요. 하나, 둘, 셋, 딱 3회전 합니다. 3회전 하는데요, 그 스티어링 휠을 돌리는 데는 약간의 저항감이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뭐 돌리기 힘들 정도는 아니고요. 자, 이 스티어링 휠은 유압식입니다. 유압식 파워 스티어링 휠을 적용을 하고 있어서, 유압식이라는 얘기는 뭐죠? 결국은 전동식 스티어링이 아니어서 차 스스로 차선 유지 조향 보조 장치를 적용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조향에 차 스스로가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 차가 최대한 적용할 수 있는 데는 경고까지입니다. 차선 이탈 경고 장치까지가 가능한 거죠. 차선 이탈을 할 때, 차선을 밟을 때 삑삑삑 하고 경고음을 발송해 주는, 경고음을 내주는 정도의 기능까지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자, 스티어링 휠에는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하나하나 볼까요? 음성 명령 시스템입니다. 삐 소리 이후 말씀해 주세요. 헤이리 마을. 분석 중입니다. 비슷한 발음이 여러 개 있습니다. 몇 번째를 선택할까요? 첫 번째, 몇 번째 결과를 선택할까요? 안내 시작. 안내 시작. 자, 이렇게 음성 명령으로 내비게이션을 비롯해서 아주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옆에 핸들 열선이 있고요. 아주 추운 날 핸들 열선만큼 고마운 게 없죠. 또 오늘 아침에 오는데 열선 시트를 작동을 했는데요. 3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강약, 중간 2단계로 했는데도 아주 뜨끈뜨끈한 시트를 만날 수 있어서요.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주 아랫목에 앉아 있는 듯한 그런 느낌, 몸을 지지는 그런 느낌. 뭐 나이 들어보면 그 느낌이 좋은 것을 더더욱 절실하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참 좋았고요. 블루투스 연동해서 핸즈프리 기능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토 크루즈 컨트롤인데요. 크루즈 컨트롤 역시 차간 거리를 유지해주는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그냥 정속 주행 장치로만 가능합니다. 주행 보조는 긴급 제동 시스템이 있고요. 전방 추돌 경보가 있습니다. 후측방 접근 경보, 전방 차량 출발 알림이 있네요. 있죠. 핸들 정렬 알림. 맞아. 핸들 정렬을 알려주죠. 조차에서 나갈 때 헤드이 틀어져 있다, 똑바로 되어 있다라는 것도 알려줍니다. 지시 사운드. 사운드 이런 사운드도 고를 수 있네요. 뭐 여러 가지 소리들 중에서 고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서 취향에 맞게 내가 좋아하는 기능들, 또 필요한 기능들을 골라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9.2인치 모니터인데요. 터치 스크린이 되고요. 크게 억지로 누르지 않아도 터치 스크린이 아주 잘 작동을 합니다. 9.2인치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조 스위치 들어와 있고, 그 밑에 열선 스위치, USB와 억스 단자, 12V 두 개의 12V 전원이 들어와 있고요. 센터 콘솔이 아주 유용함이 깊게 넓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잡동사니들을 다 이 안에 집어넣고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센터 콘솔 앞에 두 개의 컵홀더가 들어와 있고요. 사이드 브레이크는 이런 핸드 브레이크 방식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브 박스가 있고요. 자, 선루프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굳이 이 차에 선루프까지 필요할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자, 그러면 2열 시트는 어떤지 2열로 건너가서 2열 시트 뒷좌석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뒷좌석입니다. 제가 앉았던 그대로 앞좌석, 운전석 시트는 그대로 두고요. 뒷좌석으로 옮겨 앉았습니다. 무릎 앞으로 주먹 하나 여유 있게 들어갈 정도의 공간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이 차 픽업 트럭이죠. 화물차로서 사용되는 차지만 뒷좌석까지 3인이 앉을 수 있는 뒷좌석까지 확보를 해서 5인승 자동차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승용으로서도 제 몫을 다 할 수 있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똑바로 앉으면 이런 정도 자세가 되고요. 약간 기대 앉으면 편하게 앞시트에 무릎을 기대고 지지하고 이렇게 편하게 기대 앉는 정도의 자세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앞시트 뒤가 좀 딱딱하네요. 이 부분 좀 부드러운 재질이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딱딱해서 무릎이 편하게 무릎을 맞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최소한의 여유 공간을 확보하고 있고요. 시트도 벤치식 시트인데 보면 밑에 시트 아래 공간을 그냥 오픈 스페이스로 비워 놓았습니다. 그냥 막아 놓은 게 아니라요, 사방이 뚫린 오픈 스페이스로
열어 놓아서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공구들, 뭐 장비들, 이런 잡동사니들 그 밑에 집어 넣고 수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좀 더 다양하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차창은 손을 대서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만 열리고요. 완전히 내려갑니다. 완전히 유리창에 남겨진 부분이 없이 완전히 내려가서 몸통을 내밀기에도 편하죠. 뭐 그럼 위험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차창은 완전히 내려간다는 사실, 그리고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만 작동을 합니다. 열선 시트가 있네요. 뒷좌석에 열선 시트도 있어서 한겨울 추운 겨울에 뒷좌석도 따뜻한 시트를 함께 즐길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암레스트를 내려서 편하게 기대서 움직일 수도 있겠고요. 두 개의 컵홀도 그 안에 있습니다. 뒤가 막혀 있어서 스키스루는 있을 수가 없겠죠. 격벽 철판으로 화물 칸칸은 정확하게 가로막혀 있어서 뒤로 더 이상의 어떤 그 스키스루 기능을 여기서 기대한다는 건 무리라는 것 알 수 있겠죠. 뭐 스키 필요하면 뒤에 실으면 되고요. 위에 또 장비 실어서 올리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화물들은 뒤에, 안에는 객실, 승객은 객실, 이렇게 정확하게 공간을 구분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화물차로도 훌륭히 사용할 수 있고 화물이 아닌 승용으로도 이 차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뒷좌석을 위한 공조 스위치가 들어와 있고요. USB 버튼 하나쯤 있으면 좋겠지만 없습니다. 없어도 그 또한 그것을 탓할 수는 없겠죠. 이미 화물차로서 화물차인데 화물차에 이런 훌륭한 뒷공간을 가졌다라는 사실 자체가 칭찬을 받아야 될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뒷좌석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픽업의 왕이고 싶다는 의미를 담은 이름이겠죠. 렉스턴 스포츠 칸 타고 오늘 시승을 출발합니다. 뒷 서스펜션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립 스프링과 파이브링크 서스펜션,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시승차는 판 스프링, 립 스프링을 적용한 모델이고요. 파이오니어 S 모델입니다. 판 스프링의 특징을 먼저 살펴볼까요? 강철이죠. 강철판을 겹겹이 쌓아서 만든 게 리프 스프링이죠. 그거를 이제 차량의 완충용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마차 시대에서부터 사용됐던 완충 장치로 보면 되겠죠. 아주 역사가 깊습니다. 오랫동안 사용돼 왔고요. 하지만 이제 서스펜션 기술이 발전이 되고 좀 더 정밀한 세팅이 가능해지는 시대에 들어오면서는 승용에는 립 스프링을 거의 쓰지 않고 있죠. 화물차에서 간간히 사용되는 서스펜션의 형식입니다. 강철판을 겹쳐서 만든 구조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화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적인 특징이 있는 대신에 약간 좀 거칩니다. 아주 정교하게 충격을 걸러내지는 못한다라는 얘기인데요. 대신에 어떤 구조도 평이하고 제작 단가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겠죠. 화물차에는 상당히 메리트 있는 시스템인 게 좀 하중을 많이 실어도 잘 견딘다라는 얘기죠. 화물차에는 참 적합한 서스펜션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를 선택을 할 때 이 차를 화물차로 주로 사용을 할 거다 라고 한다면 립스프링 모델을 선택하는 게 답이지 싶습니다. 가격도 조금 더 저렴하고요. 그보다는 화물차도 화물차지만 사람이 타서 이동하는 경우가, 즉 승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좀 더 많다 싶으면 파이브링크 모델을 선택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실제로 움직이는 느낌이, 지금 시승차는 립스프링을 적용한 파이오니어 S 트림이거든요. 포트로닉 살인구동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 1, 2, 9.2인치 HD 스마트 미러링 내비게이션, 3D 어라운드 모니터링, 베이직 롤바 등의 옵션을 더해서 이 차의 판매 가격은 3,071만원 짜리가 됩니다. 기본 가격에 대해서 이런저런 옵션을 붙여서 약 3천만원을 조금 넘게 세팅을 한 거죠. 시트 포지션이 높고요.
리프 스프링을 적용을 해서 차고가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게다가 운전석 위치도 높아서 상당히 시야가 좋죠. 멀리까지 시원하게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판스프링이 좀 거칠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불편을 느낄 정도는 아니어서요. 괜찮은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람소리도 잔잔하고요. 시속 지금 90km 정도의 속도인데요. 아주 잔잔한 바람소리 정도가 실내로 들립니다. 픽업 코란도 스포츠가 가고 있는데요. 픽업이 1차로로 달리면 딱지를 끊습니다. 3차로 이상에서 화물차는 1차로로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2, 3차로 밑으로만 다녀야 된다라는 얘기죠. 무심코 운전하다가 아차 하고 딱지를 끊을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죠. 자, 이 차로를 넘을 때 띠리릭 띠리릭 경고음이 들립니다. 차로 이탈 경고장치가 있는 건데요. 직접 조향에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자, 소리만 나고 바로 차로를 넘어가 버리죠. 차로 조향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는 없는 게, 이 차는 스티어링 휠이 유압식입니다. 유압식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어서 구조적으로 불가능하죠. 좀 아쉽다 싶은 부분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차 프레임 방식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차의 군데군데에서 약간 세련되고 어떤 앞선 첨단 기술의 이미지보다는 약간 클래식한 옛날 향수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차의 구석구석에서 가끔씩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뭐 고속도로든 어디든 하여튼 대한민국에서 가장 빨리 달릴 수 있는 속도가 법적으로는 시속 110km 정도가 되겠죠. 110km 이내의 속도에서는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편안한 움직임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주행 모드를 파워로 해서 움직이면 제법 힘찬 가속의 느낌도 즐길 수 있습니다. 킥다운을 꾹 하면 킥다운 버튼이 있고요. 서서히 이제 탄력을 높이면서 속도를 극한적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끌고 올라가죠. 바람 소리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차체가 픽업 데크가 드러나 있어서 공기의 저항에 자유로울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공기의 저항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붕을 넘어간 공기들이 뒷바람을 치면서 데크에서 많이 휘몰아 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끄럽지 않고 바람의 소리도 많이 들리지 않습니다. 픽업이 맞나 싶을 정도의 반응을 보이는 거죠. 자, 시속 100이고요 에코 모드로 갑니다. 시속 100을 유지하고 있고 RPM 약 1500 정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살짝 오르막인데요, 오르막에서도 약 1500 RPM 유지하면서 시속 100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일단 아이싱 변속기가 매치됐거든요. 6단, 5단, 4단, 3단으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4, 5, 6단에서 시속 100을 커버합니다. 자, 아이싱 변속기, 일본의 아이싱 6단 변속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변속의 질감이, 변속의 느낌이 직결감이 있는 그런 변속감을 제공을 합니다. 아주 빠른 속도에서도 바람 소리는 그렇게 크다 싶지 않습니다. 조향은 약간 묵직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무게감 있는 그런 조향감인 거죠.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흔들어 보면 차체의 어떤 그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2.2 디젤 엔진, 이 XDI 엔진이라고 쌍용차는 명명하고 있는데요. 엘리트 엔진입니다. 좀 더 폭넓은 구간에서 힘을 쓰는 그런 엔진인데요. 디젤 엔진이고요. 최고 출력은 181마력, 최대 토크는 42.8kgm의 토크를 보입니다. 181마력의 힘도 힘이지만 40.8kgm의 토크가 상당히 효과적으로 발휘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중저속 구간에서 상당히 굵은 토크감을 바탕으로 이 차를 효과적으로 잘 컨트롤하고 있는 거죠. 그 최대 토크는 1400에서 2800 RPM 구간에서 꾸준하게 고르게 최대 토크가 분출이 됩니다. 자,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를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에는 긴급 제동 보조, 전방 차량 출발 알림, 차선 이탈 경보, 스마트 하이빔, 전방 추돌 경보 시스템 등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차체가 길어졌고 휠 베이스도 충분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차체 주행 안정감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이다. 효과적인 어떤 그 자세, 몸을 갖게 됐다라는 것이고요. 포트로닉 사륜구동 시스템은 이렇게 레버를 통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일상 주행 영역에서는 EH를 하고요. 빗길이나 눈길 뭐 이런 상황에서는 4H를 적용을 하면 되죠. 운전자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차가 스스로 조절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도로 상황에 맞춰서 운전자가 선택을 해줘야지 이 사륜구동 시스템이 정확하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거친 험한 길에서는 로우 4L을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상태가 좋은 마른路面에서는 EH를 놓고 그냥 움직이면 되겠습니다. 자, 속도를 좀 끌어올리고요. 고속 상태에서 코너링을 시도를 해봅니다. 차체가 높이가 있어서 이 기우는 맛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차체가 기울어지는 불안감만 잘 극복을 해낸다면 좀 더 가속을 해도 차체는 충분히 받아줍니다. 다만 워낙에 차체 높이가 있다 보니까 그 높은 차체가 코너링을 할 때 이제 많이 기울어지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런 데서 오는 운전자의 심리적인 불안감이 문제지, 차체 자체는 약간 기울어지는 그런 코너링 상태에서도 무게중심 균형을 잃지 않고 잘 코너를 공략해 나가고 있습니다. 뭐 중저속 구간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고속 주행 구간에서도 기대 이상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로드에서 리프트 스프링이 주는 과속 방지턱이나 이런 그 노면 충격을 지날 때 살짝 거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 리프 스프링이 주는 거부감, 뭐 거친 느낌 느낄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상당히 편안하게 주행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픽업 트럭이지만 승용차에 버금가는 그런 반응을 보여준다라는 얘기인데요. 편안한 주행 이어갑니다. 포장도로를 달릴 때는 이렇게 픽업 트럭이다, 화물차다 라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게 아니고 그냥 전혀 없습니다. 편안하게 잘 달리고요. 가끔 도로의 장애물을 건널 때 뭐 과속방지턱, 움푹 패인 길 뭐 이런 곳을 지날 때 좀 거치네 라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겠습니다만, 리프 스프링의 특징이고요. 그런 부분이 굳이 거슬린다면 파이브링크를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립 스프링은, 립 서스펜션은 좀 더 하드한, 그래서 화물차에 좀 더 적합한 서스펜션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테고요. 자, 쭉 달리다가 급할 때 비상등을 여기서 깜빡이게 되는데요. 보면 방향지시등 끝에도 비상등 스위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자, 길게 누르면 10번, 잠깐 누르면 3번 이렇게 작동하는 비상등 스위치도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비상등 스위치가 2군데 있다라는 것도 재미있는 부분이네요. 자, 픽업 트럭 가장 큰 그 메리트 중에 하나, 자동차세가 1년에 28,500원, 3만원이 채 안됩니다. 자동차세 28,500원만 내면 되는데요. 그뿐만이 아니죠. 차량 구입할 때 개인사업자에게도 부가세 10%를 환급해 줍니다. 그만큼 구매 비용이 낮아질 수 있고요. 유지 비용도 자동차 세금을 덜 내서 좀 더 합리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량 가격도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닙니다. 합리적이죠. 가장 낮은 트림의 그 기본 가격이 2,838만원부터인데요. 이 정도 큰 사이즈의 픽업 트럭을 3천만원이 채 안 되는 가격에 누릴 수 있다, 구매할 수 있다 라는 것, 제법 매력 있는, 특히나 픽업을, 화물차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매력 있는 가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늘 다 유리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화물차라서 또 픽업 트럭이라서 감수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1차로 주행이 제한을 받습니다. 2차로, 1, 2차로인 도로에서는 상관이 없지만 3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1차로로 달려서는 안 됩니다. 1차로로 들어가면 주행차로 위반으로 딱지를 끊게 되죠. 보험료도 그동안 승용차를 타는 동안 누렸던 보험 할증 혜택을 이 차를 타게 되면 화물차로 변경이 되면서
보험 할증 혜택을 못 받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무엇보다 운전자를 귀찮게 하는 것, 매년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화물차이기 때문에 자동차 성능 검사를 매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타이트한 코너 한번 강하게 들어가 봅니다. 속도를 쭉 올리고요. 아무래도 차체가 높이가 있어서 기울어지는 느낌이 강하네요. 이런 차가 강하게 기울어지는 느낌을 운전자가 심리적인 불안감을 극복하는 게 관건일 텐데요. 뭐 그런 불안감만, 차체가 기울어지는 데서 오는 약간의 심리적인 불안감만 극복하고 난다면 좀 더 강하게 코너를 돌아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상당히 잘 돌아 나가는데요. 235-70R17 사이즈의 타이어입니다. 70 시리즈 타이어를 적용하고 있네요. 옆에서 볼 때 사이드월이 상당히 이제 높이가 있어 보여서 체크를 해봤더니 역시 아니나 다를까 70 시리즈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뜻밖이기는 한데요. 뭐 50, 60 시리즈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 70 시리즈의 비교적 얇은 타이어를 적용을 했다라는 얘기죠. 차의 승차감도 승차감이지만은요, 화물차로서 어느 정도 무게에 대한 부담을 타이어도 같이 져야 된다라는 부분 하나, 또 하나는 어떤 오프로드에서 험로에서 움직일 때는 아무래도 광폭 타이어보다는 사이드월이 높은 게 움직이기가 좀 부담이 덜합니다. 아무래도 노면에서 오는 충격의 상당 부분을 타이어가 함께 이제 감수해주는, 소화해주는 그런 역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온로드에서 어느 정도 승차감에도 약간 소프트한 그런 승차감을 확보하는 데에도 70 시리즈 타이어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비 면에서도 그렇고요. 하지만 좀 더 강한 구동력, 강한 제동력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는 데는 좀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혹은 강하게 회전할 때 어떤 그 비상 상황, 그러니까 긴박한 상황에서 조향을 강하게 해서 차체가 급격하게 이제 기울어질 때는 타이어가 파스 날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평소에는 차의 조향을 좀 더 부드럽게 여유 있게 하는 게 필요하겠죠. 타이어 특성에 따른 그 운전법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그 화물차여서 좀 그 과속방지턱을 지나는데 좀 퉁 튕기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화물이 실렸다고 한다면 좀 더 그 충격의 느낌이 다르겠죠. 비어있는, 화물칸이 비어있는 상태로 시승을 하는 게 과연 맞나 싶기도 하고요. 뭐 그렇다고 제가 화물을 싣고 배달 가기도 그렇고요. 어쨌든 여러가지 다양한 쓰임새를 가진 차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평소에는 뒷바퀴 굴림이 되는 거죠. 뒷바퀴 굴림 상태로 움직이다가 오프로드에서는 사륜구동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파트타임 사륜구동 시스템이 되는 거죠. 결국은 차가 알아서 구동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의 판단에 따라서 구동 방식을 선택하는 겁니다. 파트타임 사륜구동 시스템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사륜구동으로 4H로 세팅을 하고요. 움직여 봅니다. 터덜터덜 뭐 이런 노면의 충격이 지속적으로 전달돼 오고 있고요. 자, 오프로드를 터벅터벅 걸어가듯이 오프로드를 차근차근 밟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 크게 부담될 정도는 아니죠.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 봅니다. 자, 당장 뭐 4L을 놓을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반응이 있을지 4L로 일단 다시 중립해 놨다가 들어가니까 4L로 놓으니까 상당히
속도는 죽는 대신에 아주 강한 힘을 느끼게 됩니다. 타이어가 아주 굵은 힘을 만들어내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는데요. 느낌이 다릅니다. 이제 잘 굴러가던 타이어가 갑자기 힘이 빡 들어가고 마치 어떤 그 나사가 빡 조여진 나사가 돌아가는 느낌인 거죠. 사륜구동의 힘을, 사륜구동을 왜 타야 하는지 이런 데서 알게 되는 거죠. 덜컹덜컹 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확실히 사륜구동 시스템은 험로에서 움직일 때 유용합니다. 네 바퀴가 구동력이 제각각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바퀴가 헛돈다고 해도 나머지 세 바퀴가 구동력을 확보하면서 움직일 수가 있어서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륜구동 시스템에서 어느 한 바퀴가 구동력을 잃어도 나머지 75%의 구동력이 살아있는 거죠. 만약에 이륜구동, 앞바퀴 굴림이나 뒷바퀴 굴림차가 어느 한 바퀴, 구동바퀴 중에 어느 하나가 구동력을 잃어버리면 절반의 구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데미지가 크죠. 사륜구동의 힘, 효과, 효율이 그런데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테고요. 자, 이제 내리막길을 가게 되는데요. 내리막길을 갈 때 경사로 감속 제어 장치를 킬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작동을 하면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고도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뗀 채로 내리막길을 천천히 내려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기어가 감속을 하는 그런 소리, 드드득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그만큼 효율적으로 내리막길에서 속도 제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필요할 때는 가속 페달을 밟을 수도 있습니다. 이야,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니까 가서 돌아 나오기는 해야 될 텐데. 자, 결코 들어오고 싶지 않은 그런 길인데요. 이왕 들어왔으니까 다시 돌아서 나가도록 하죠. 지금 차가 많이 기울어 있습니다. 차를 일부러 좀 찌그러뜨리게 하기 위해서 언덕 경사면을 살짝 올라와 봤는데요. 차가 거의 45도 좌측으로 뭐 옆으로 상당히 많이 기울어져 있는데 W21 서스펜션이 앞에서 보면 좌우측 타이어 높이를 잘 조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체는 그렇게 실제 경사보다 차체는 덜 기울게 되어 있는 거죠. 상당히 이런 그 오프로드 험로에서 효과적으로 차체의 움직임을 제어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쌍용차는 오프로드에서 빛을 발합니다. 렉스턴 칸 오프로드에 올라왔더니 아주 날라댕기는데요. 묵 차체를 긁는 건 가슴이 아픕니다. 어이구 야야야야 삑삑삑삑 내 마음에 스크래치가 나는 듯 하네요. 자, 오프로드 경사면 어필 뭐 이 정도야 뭐 거침없이 올라가겠죠. 올라갑니다. 자, 오프로드 주행 여기까지 해봅니다. 오프로드에서도 아주 거칠 것 없이 효과적으로 잘 움직여 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단도직입입니다. 이 차의 성능에 비해서 주행 환경이, 주행 조건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3차로 이상 도로에서 1차로 진입을 할 수 없다라는 건 사실 큰 제약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실제로 운전하다 보면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게 1차로를 달리는 경우가 왕왕 생깁니다. 무척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요. 이 차의 단점이라기보다는 제도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차는 화물차인 만큼 3차로 이상 도로에서 1차로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점 운전하는 동안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차선 이탈 경고장치는 조향에 개입하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고요. 크루즈 컨트롤 역시 어댑티브 기능, 즉
차간 거리를 스스로 제어하는, 조절하는 그런 기능까지 탑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형태에서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이탈 경고 장치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시대에는 조금 뒤떨어진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화물차에 그게 어디냐 하면 할 말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렉스턴 이름 달고 나오는 차인데 그 정도는 좀 더 앞선 기능, 그래도 업계의 평균, 요즘 시대의 평균은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다음 세대의 업그레이드된 모델에서는 이런 부분들 개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좀 더 나은 기술, 앞선 장비들을 탑재하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차 오디오 소리가 화물차 같지 않습니다. 아주 짱짱합니다. 잠깐 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요, 상당히 기대 이상의 소리를 만나게 되는 어떤 그 깜짝 이벤트, 와우 포인트가 바로 오디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조금 부드럽게 달았고요. 조금은 더 부드러운 출발을 유도를 해서 가봤습니다. 세 번째는 수동 변속 모드를 한번 선택을 해볼 텐데요. 그러니까 속도를 꾸준히 올려가는데요, 약간 묵직한 그런 차체의 느낌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굼뜨다는 느낌 없이 저 빠르게 속도를 올려가고 있습니다. 픽업이 이 정도 달리면 됐죠.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픽업에서 차 이름이 스포츠가 있다고 해서 렉스턴 스포츠라고 해서 스포츠카 같은 그런 고성능을 기대해선 안 되겠죠? 뭐 100, 110, 120 정도면 충분히 빠른 속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차의 성격에 비춰서 아주 쾌적한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람 소리도 그렇게 크지 않고요. 네, 이제 연비 테스트 순서입니다. 파주 헤이리 마을에서 서울 교대역까지 이동하면서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는 9.7km/L입니다. 4WD가 그렇고요. 2WD 모델은 10.0km/L가 됩니다. 자, 과연 실제 연비는 어느 정도가 나올지요, 직접 이동하면서 실제 연비를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네, 평균 연비를 다시 세팅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연비를 체크를 하고요. 에코, 파워, 윈터 모드가 있는데요, 에코 모드로 세팅을 해서 움직이겠습니다. 제가 연비 테스트를 하는 것은 이 차 연비가 이렇게 좋다 라는 얘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고요, 운전자가 하기에 따라서 이만큼의 연비를, 이렇게 좋은 연비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차가 좋다는 게 아니라 경제운전이 중요하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게 저희 뜻입니다. 네, 쭉 달려와서 행주대교 북단까지 왔습니다. 연비 14.6 기록하고 있네요. 상당히 괜찮은 연비죠. 평균 속도 69km로 달려왔습니다. 지금 이수교차로 빠져나가는 순간입니다. 연비 14.6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교대역 내거리 앞두고 있습니다. 신호에 걸려서 정차를 했습니다. 연비, 평균 연비 12.6 기록했습니다. 주행거리 55.2고요. 평균 속도 37, 1시간 반 동안 달려왔네요. 자, 이 차의 평균 연비 12.6 기록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연비 테스트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렉스턴 스포츠 칸 시승을 했습니다. 양수 겸장의 카드로 아주 유용한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화물차입니다. 화물 픽업 트럭으로서 데크 길이를 좀 더 늘렸죠. 그래서 좀 더 많은 짐을 실을 수 있게 되었고요. 전체적으로 차 길이도 커져서 큰 차체에서 뿜어나오는 아우라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화물차로서 좀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졌을 뿐 아니라 5인승 5명을 태울 수 있는 객실룸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승용으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싶을 정도고요. 차의 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뒷 서스펜션을 두 가지로 구분을 했죠. 리프 스프링과 5링크 서스펜션 두 종류로 구분을 해서 소비자들이 좀 더 확실한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화물차로 쓰겠다 할 때는 리프 서스펜션을 사용을 하면 될 테고요. 화물차도 좋지만 좀 더 사람들이 타고 이동하는데 좀 더 많이 활용을 하겠다, 승용으로 쓸 일이 더 많다, 좀 더 있다 라고 할 때는 5링크 서스펜션을 선택하는 것도 이 차를 택하는 요령이겠습니다. 화물차로서는 물론이고요, 승용차로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